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52년 존 케이지의 4분 33초입니다. 1952년 영국 여왕으로 엘리자베스 2세가 등극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수소폭탄 실험이 예, 어, 예, 미국에선 수소폭탄을 실험하네요. 그리고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소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천연 방사능 동위원소의 의학 및 산업 사용이 시작이 되고요. 1952년 미국 작곡가 존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가 발표됩니다. 이 곡은 피아노 곡인데요. 3악장으로 구성된 소리가 없는 음악입니다. 각 악장의 지속 시간은 연주자 임의로 결정이 가능하고요. 열린 피아노 뚜껑이 닫히면서 악장이 시작이 되는데 악장이 끝나면 다시 피아노 뚜껑을 엽니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하는 일이라는 건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가 여는 일이에요. 왜 4분 33초인가 생각해 보면 초로 환산할 때 모두 273초죠. 273이란 숫자는 절대 영도라고 하는 영하 273도와 관련되고요. 이 온도는 우주 온도인 평균 영하 270도와도 관련이 됩니다. 존 케이지 자신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4분 33초라는 시간을 정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나로서는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음악을 작곡하리라는 존 케이지 특유의 허세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 비슷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통적인 예술 구분으로 뭐라 불러야 할지 애매한 이런 성격의 작업을 해프닝이라고도 하고 이벤트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작업들을 두루 묶어서 퍼포먼스라고도 부르죠.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장르 구분을 넘어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사진 등 예술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는 전위적 성격이 강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한참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1909년 오스카 코코슈카의 야외 공연 살인자 여인들의 희망 역시 해프닝적 성격이 강했고요. 미래주의나 다다의 예술가들도 그랬죠. 이제 50년대로 들어오면 이런 전위적인 해프닝 성격의 작업들이 예술계라는 제도권의 품 안에서 안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 기성의 권력이나 권위와 맞서는 전위적 작업이 이제 어느 결인가 권력이나 권위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건데, 존 케이지의 경우 블랙 마운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로는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 그리고 프란츠 클라인, 로버트 마더웰, 그리고 이 대학의 학장이었던 시인 찰스 올슨, 무용가 머스 커닝엄 등이 있습니다. 1952년 이곳에서 존 케이지는 한목적적인 무목적성의 기치를 내걸고 티어터 피스 넘버 원이라는 멀티미디어 해프닝을 연출합니다. 전에 듣기에 케이지는 검은 정장을 하고 강연을 한다며 침묵하고요. 올스는 사다리에서 시를 낭독합니다. 미술가 로버트 라우션버그는 레코드를 틀고 4분 33초를 연주했던 데이비 튜더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커닝엄은 즉흥무용을 발표하죠. 블랙마운틴 대학의 학생이기도 했던 라우션버그는 1951년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일련의 하얀 캔버스들을 하나 그대로 아니면 이리저리 엮어서 발표하곤 했는데, 케이지 말로는 하얀 캔버스가 조명이나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는 캔버스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케이지의 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정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이 곡 4분 33초를 만들게 했습니다. 솔직히 케이지의 깨달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불교의 공이나 무를 깨달음으로써 무상과 인과라는 불법의 인연을 체득한 듯 싶네요. 이로 인해 모든 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소리 풍경의 일부라는 그의 음악 미학이 빛을 발하죠. 이와 동시에 전위적 해프닝과 결부된 이런 사유가 케이지의 작업에 예술의 후광을 씌워줍니다. 이와 함께 케이지 자신은 애착이 없는 자, 자아를 버린 자, 매 순간에 존재하는 자로서 선지식의 풍모를 갖추게 되고요. 네, 케이지의 4분 33초를 보면 나로서는 흥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주자가 피아노 뚜껑을 닫고 여는 행위인데요. 이 행위가 4분 33초를 뻘짓이 아니라 해프닝으로 자리매김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작업의 해프닝으로서 필요한 자격 요건을 부여한다는 건데요. 이 자격 요건이 프레임이죠. 다시 말해 형식적 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라우션버그의 작업에 캔버스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프레임의 역할인데 캔버스의 프레임으로서 액자까지 씌워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냥 벽에 붙인 흰 종이보다는 효과적일 겁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도 사진 작가처럼 두 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대상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프레임 안의 대상에 어떤 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해프닝을 연출하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창출하는 시도들이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4분 33초가 독일의 한 권위 있는 교향악단에 의해 연주되었을 때 프레임은 지휘자의 움직임이었어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연주회장 자체가 프레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죠. 여기서 다양한 해프닝과 다양한 프레임의 작용에 대해 더 머물 생각은 없고요. 내 생각의 관건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사진 작가처럼 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대상을 볼 때 그 행위가 단지 무언가 사진 작가처럼 보인다는 몸짓에 불과하다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사기꾼의 몸짓에 불과하다면 해프닝은 모래탑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속절없이. 존 케이지 의도대로 음악회장의 관객들이 4분 33초 동안 관객들을 감싸고 도는 소리 풍경 속에 고요히 침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해프닝이 말 그대로 단지 해프닝으로 그치는 뻘짓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존 케이지 본인이 4분 33초 동안 들었던 소리의 질적 작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내 경우에는 고백하거니와 4분 33초 동안 부끄럽게도 여기서 언급할 만한 값어치 있는 경험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1951년 존 케이지의 우연음악이라 이름 붙인 전위적 실험음악, 음향의 음악, 뮤직 오브 체인지스를 존 케이지는 발표합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진 중국의 주역사상의 바탕을 두고 산가지 등을 던져서 높이나 지속시간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합니다. 뭐 산가지가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도 마찬가지였겠죠. 주역은 음영 사상을 기본으로 8개의 궤를 조합하여 만든 64개의 궤로 삼라만상의 이치와 인간사 기륭화복을 불변의 원리로 풀어내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사유체계입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 속에 드러난 간단명료한 불변의 이치라는 의미에서 역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치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역을 3, 40년씩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있죠. 존 케이지가 어느 정도 주역에 통달했는지는 궁금합니다. 1940년에 존 케이지는 거실 음악을 작곡하는데 거실에 놓인 일련의 물건들을 사용해 공연하는 이를테면 파운드 뮤직을 선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지는 1951년부터 1953년에 걸쳐
8가지 서로 다른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무작위로 잘라붙여 윌리엄 믹스라는 제목의 대략 5분 45초 정도의 일명 테이프 뮤직을 발표합니다. 케이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1866년에 태어나 1925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악보를 발굴해서 벡사시옹, 짜증이란 제목으로 초연합니다. 작곡 연대가 불명인 이 한 장짜리 악보에는 840번을 반복해서 연주하라는 작곡가의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 곡을 연속해서 840번 반복해 연주하기 위해서 연주자는 깊은 고요함 속에서 진지하게 흔들리지 않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연주에 대략 15시간 정도 걸리는 이 작품의 초연을 위해 케이지는 동료 4명과 함께 돌아가며 연주에 임합니다. 에릭 사티 본인이 생전에 연주한 적이 없고요. 사실 그의 의도도 확실치 않은 이 악보를 악착같이 연주한 걸로 미루어서 케이지가 어느 정도 진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진심인 사람들도 꽤 많죠. 단지 나같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 중에는 슬그머니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 짐작하고요. 어쩌면 840번의 반복이 젊은 시절 신비주의적 비밀결사 장미 십자회의 회원이었던 에릭 사티가 이 곡에 실어보낸 구조적으로 조건지어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월적 성격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20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관습에 찌든 구태연한 안일함과 소시민적 편협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의 지평을 열기 위해 필요한 길들여짐의 시간이라는 에릭 사티의 배려일 수도 있을 듯 싶으나 이젠 20세기도 중반을 넘어선 1950년대 온갖 다채로운 전위적 해프닝의 시대가 열리면서 어느 결엔가 전위가 또 다른 구태연한 안일함이 되어버려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움과 번다함에 묻혀버리는 사정을 연출하는 상황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저작거리 현실의 풍경일 듯 싶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처럼 설레임이 실종된 기다림의 풍경. 혹시라도 어쩌면 존 케이지가 4분 33초에서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고요함의 기다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해프닝이란 용어는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행위미술가 앨런 케프로우가 1959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후반 케프로우는 점차로 예술가와 관객 사이를 구별짓던 네 번째 벽을 없애는 일련의 작업들에 착수합니다. 1960년대 초엽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조지 마치우나스가 국제적인 전위예술운동 플럭서스를 주도하는데 플럭서스는 라틴어로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어 고여있지 않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이겠죠. 점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급진적인 체제 전복적 예술적 실천의 의미도 강합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가면서 케프로는 점차로 전위를 위한 전위적 작업으로서 해프닝보다는 인간관계 등을 포함해 저작거리의 일상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자신이 액티비티스라 부른 저작거리 눈높이의 실천적 작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가운 경향이죠. 플럭서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독일의 행위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는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천에도 앞장서서 1967년 젊은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해주는 독일 학생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1982년 보이스는 독일 카셀시에 7,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환경운동이자 퍼포먼스 7,000그루 참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1987년 그의 아들이 마지막 7,000번째 나무를 심으며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도 이와 같은 작업은 의미 있는 친환경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